세미오틱스, 기호학은 언어학의 한 영역입니다. 세미오틱스에서 세만틱스 분야는 의미론이라고 합니다만은 기호학에서 신텍스, 구문론, 2. 세만틱스, 의미론, 3. 프라그마틱스, 실용론의 세 가지 분야 중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보통 의미론 또는 해석론이라 불리우는 영역입니다. 세만틱스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1. 어휘 의미론, 2. 문장 의미론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휘 의미론은 낱말 하나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이미지 전체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산 그러면 사람들마다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연상된 리퍼런트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연상된 이미지들이 그 어휘의 의미라는 뜻이며 따라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해석에 늘 편차가 생기는 것을 분석하는 학문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일례로 제 이름 이원복이라는 한 단어만 해도 이원복에 리퍼런트 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만 하더라도 아마 수백 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복 그 친구 형편없는 친구야 누가 이랬다고 가정을 하면 이 문장만 갖고는 그 수백 명의 이원복 중에 누굴 두고 하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의미론 다음에 문장 의미론 센텐스 세만틱스 분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센텐스 세만틱스 분야로 들어간다고 해서 해석들이 더 명료해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들을 만드는 것은 해석의 간극을 더 줄이기 위해서인데 아무리 명문장을 만들더라도 간극이 100% 줄어들었다는 보장이 없음을 문장 의미로는 밝혀줍니다. 조선진들은 멍청하고 약했기 때문에 식민지배를 당하고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례로 이런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 사람, 백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다 각기 다른 어떤 감회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게 동의하는 사람 약 35%, 안 하는 사람 약 40%, 무응답 약 25% 등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이며 동의하는 사람 35명이라 하더라도 100% 동의하는 사람, 90% 동의하는 사람, 80% 동의하는 사람, 70% 동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들어가 보면 또 세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론 세만틱스가 가리키는 핵심은 인간이 쓰는 언어 가지고는 무엇을 얘기해도 100%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언어를 갖고 장난치는 행위도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여행은 환상적이었어. 누가 이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환상적이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당장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품으로 보아 여행이 상당히 즐거웠나 보다. 대충 여기까지 화자와 청자가 비슷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문장 하나도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불투명한 것들의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서로들 대충대충 맞춰가며 그럭저럭 따져보지도 않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언어 생활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들의 평소의 삶 생활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소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언어 현상은 기와 세미나틱스 분야에서 세 번째 항목인
실용론 프래그매틱스에서 주로 분석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언어로 시작해서 언어로 끝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언어인데 이 언어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매일 숨쉬고 사는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살듯이 언어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도 당장 내 밥그릇에 영향이 오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세상 세태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한 장벽과 장애도 이렇게 큰데 이런 와중에 삶의 진리, 역사의 진실, 정론, 직설을 펼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진리를 터득하는 것은 어쩌면 언어 생활 속에서는 난무하는 언어의 장난질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노자는 언어의 정체를 알아차렸는지 도가도 비상도라 해서 깨달음 진리라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벌써 진리가 아니다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어 장난질 속에서는 진리를 터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을 만방에 설파한 것이죠. 요즘의 언론방송 풍토를 일찍부터 내다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어 장난질이라 말씀하셨는데 아주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느껴집니다. 대중들의 언어 생활이란 것이 본디 고상하고 우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요즘의 방송계의 언어의 수준을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대중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TV를 틀어도 채널은 수백 개인데 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일반적입니다. 뉴스도 거짓말 투성이고 맨날 쌈박질들이고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 사고 치는 거, 불난 거, 거짓말한 거, 잡혀 들어가는 거, 애들에게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 거 투성이인지 대한민국의 방송만 보면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들 하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방송 정책 다루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언어 생활에 아주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가장 극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방송 정책은 교육 정책 못지않게 한 사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야일 것입니다. 언론 방송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만드는 자유라 해서 마냥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 정설인데 한국에서는 정치적, 사상적 자유는 묶여지고 있고 상업적, 저질적 옐로우 페이퍼 기능은 무한히 확대됐다는 느낌입니다. 개인들의 사생활들이 무차별적으로 헤집혀지고 있고 마녀 사냥에 취재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쓰는 기사들, 편갈라 마구잡이로 해대는 논평들, 한마디로 언론방송 환경 때문에 세상이 더 시끄러워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니 애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갈리고 있고 사회통합이나 자유, 민주, 평화, 평등 등에 대하여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 안 되고 갈등만 계속되고 있으니 아예 이참에 그렇다면 가슴 속에 있는 얘기들 다 꺼내보자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한 국토 내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데 가슴에 맺힌 거 다 털어놓고 얘기해보자 하는 그런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론화를 이끌어야 하는 주체들이 방송들이고 의회여야 하는데
방송 언론과 의회가 고장이 나버렸으니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해석의 편차가 큰 분야인 역사 해석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생명체들의 역사,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미국사. 그런데 사실 그 옛날 얘기들을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빅뱅 우주론만 해도 138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당장 30년 전 얘기도 기억을 못하는데 138억 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들이 어떤 설득력을 갖습니까? 요즘은 또한 과학계에서도 빅뱅 우주론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들이 돈다면서요. 빅뱅 우주론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야 그냥 창조론의 과학 버전이로만 했을 것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였죠. 이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아주 반성을 한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백인 과학자들이 138억 년 전에 홍알보다 작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고 하니까 다들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이 엄청난 우주의 물질들이 콩알보다 작은 공간에 모여둘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빅뱅 우주론 100년 만에 이제 다시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얘기들이 현대 물리학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데 그렇다면 당장 태양계 내 행성들의 공전 주기도 편차가 아주 미세하더라도 나타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안 하거든요. 과학계의 해석이라는 것도 여러 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상정해야 할 것이지요. 서양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들의 일상 언어로는 세상의 실체를 구명하기가 어렵다 생각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언어, 그것을 수학의 언어라고 보고 수리체계로 설명하는 진리세계를 설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못 본 것이 있어요. 아무리 수리체계가 정확하고 엄밀하다 하더라도 수리 언어도 일종의 게임 언어, 즉 동어 반복의 언어 장난질의 한 기호체계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수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수학이 정교해도 태양계 밖에까지 우주선이 띄어졌다 하더라도 수학이 우주선으로 날라 들어오는 짱돌들까지 다 예측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 수학이 다 답변을 주지 못하거든요. 이런데도 여전히 수학 맹신 그룹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맹신 그룹들처럼 여기서도 일종의 종교적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는 늘 이러한 맹신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만틱스의 세계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 진리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살피면서 그래도 우리들의 일상 언어 외에는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세상엔 여전히 목소리 큰 님이 장땡으로 여겨지는 어거지 논리, 억지 국가, 억지스러운 정치 집단들이 활개를 치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방송들도 늘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언어의 품격을 높여야겠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세상을 평론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